자, 이번 시간은 이제 주택법의 본론 내용을 보도록 하죠. 주택법의 본론은 딱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첫째, 주택을 건설하는 거 관련된 거.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거. 그 중에 오래된, 노후불량화된,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택의 건설. 뭐부터 나오죠? 누가 주택을 건설하지? 여기는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업 주체라고 한다. 그 사업 주체는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해야 되는 등록사업자와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비등록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뚱땅지 같은 문제가 났는데 이 등록하는 거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하라고 됐습니다. 이 등록을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을 만약에 시도지사한테 위임할 수 있더냐? 그건 위임이 안 된다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났었어요. 다시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만 할 수 있지 시도지사한테 위임되지 않는 업무를 고르시오 라고 해가지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이라는 거 이것이 정답으로 났었는데 어쨌든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하랍니다. 자, 그때 등록하는 거 누가 등록할까? 첫째, 주택건설하는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등록하죠? 단독주택을 짓는데 연간 20호 이상 지을 때 연간한 말을 조심합니다. 연간이 뭐죠? 1년 동안에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짓는다.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 짓는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등록이 필요하답니다. 물론 공동주택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연간 3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등록하랍니다. 여기서 연간은 1년 동안에 짓는 거니까 적어도 1년 동안에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짓는다면 그건 뭐로 본다는 얘기야? 주택 건설하는 걸 일종의 직업, 업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걸 직업으로 하려면 그냥 하지 말래.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시험 붙고 나면 뭐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죠? 그때도 등록하라 라고 되는 거와 똑같이 주택을 건설하는데 적어도 연간 20호 또는 연간 20세대 이상 지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등록하고 해야 된다. 무등록 사업자는 처벌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등록이죠. 그럼 대지주상은 적어도 1년 동안에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주상한다면 그자도 등록을 하고 대지주상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등록하라는 얘기죠. 그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있죠. 누굴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아까 4명을 뭐라 불렀었죠? 공공사업주체라 불렀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더 나가서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들은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들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때만은 저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이때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는 주택을 짓는 회사입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까? 반도체 생산회사죠. 근데 삼성전자도 뭐 짓는다?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로 삼성전자 직원들을 위한 사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죠. 그때 삼성전자를 뭐라 부른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그때 자기들 직원들을 위한 그 사원 아파트를 지을 때 그때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만 그때는 그 삼성전자는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주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주택조합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라는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수도권 내에서 어디에다가 우리 아파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갖자라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은 수도권 내에서는 어디든지 관계없이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갖겠다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죠. 또 일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그런 주택을 건설해서 지들이 갖겠다고 직장주택조합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불량화 됐죠? 우리 아파트 뭐자? 리모델링 하자고 그 주택의 공동주택의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합을 설립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이거 조심하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설립 신고만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설립인가 설립 신고. 그래 놓고 이러한 조합은 발기인이 있고 조합원이 있고 임원이 있고 총회가 있고 각각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조합원에 관한 내용들이 시험문제에서 잘 나는데 그때 조합을 모집해서 이제 조합원들 모집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용들이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건 조심합니다. 자, 나중에 본론 내용 볼 때 자, 내가 조합에 가입하려고 처음 했다가 중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려고 가입신청서 내놨어요.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 가입을 처리할 수 있을까? 예,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치금 예치했던 거 그로부터 30일 내는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 거, 나 가입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청약 같은 걸 처리하는 거,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런 건 깊이 있는 내용은 본론 내용에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사업 주체가 할 일은 뭐죠?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한단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뭐가 있죠? 승인 대상 규모가 있습니다. 어떤 때 사업계획 승인 받죠? 조금 짓는 건 건축허가 받는다 했지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 많이 짓는데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주정 사업을 시행하는데 얼마큼 할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죠?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지을 때, 공동주택은 3세대 이상 지을 때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거 이거하고 이거랑 혼동하면 안 돼요. 위에는 뭐죠? 적어도 1년 동안에 얼마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수성하려고 한다면 그건 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등록을 하라 이 소리고 이거는 1년 동안이 아니라 어느 사업장 한 군데서 이런 규모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수성하려면 한 번 하는 규모란 뜻이야. 1년 동안이고. 그래서 한 번 하는 규모가 적어도 이런 규모로서 많이 짓는다면 이때는 건축허가 받고 짓는 게 아니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3세대 이상 지을 때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바꿔줘야 되지 그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이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원칙적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죠. 사업계획 승인 내주려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 예외가 있죠. 뭐 안 했어?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어떤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 일부 그런 때도 다 소유권을 확보한 게 아닌데도 이러한 경우에는 너한테 사업계획 승인 내줄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한 건 나중에 내부적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공사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공사해도 돼? 라고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승인받은 대로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요거 언제까지 시작한다? 5년이에요. 저거는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고 공사 시작하는 게 5년이라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그럼 여기에 무슨 중간에 과정이 있다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비로소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때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그럼 입주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분양이 다 끝나면, 분양이 끝나면 그때 이제 아파트 짓기 시작하는데 그 건설하는 시간까지를 5년을 주겠다 이 소리죠. 옛날엔 3년 했었어요. 근데 3년이 5년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고 나서 공사 시작하는 것만 해도 5년이니까 너무 길어요. 이거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현재 법은 무려 5년 내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5년 내면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었죠. 최초 공구는 역시 5년 내 공사 시작해야 돼. 첫 번째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5년 내. 그럼 최초 공구 말고 두 번째 공구, 최초 공구 외의 공구 이건 언제 시작할까? 최초 공구에서 공사 시작한다고 착공신고한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를 제1공구에서 착공신고했죠? 그날부터 2년 내에 제2공구,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그때는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사업계획 승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졌다? 그러면 뭐 왔죠? 아까 사용검사 받고 나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주택을 건설하는 막대한 자금 중에 무슨 자금이 있다?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33에서도 저게 시험 문제 났었죠. 그럼 주택 상환 사채라는 건 말 그대로 번역하면 주택으로 상환 갚겠다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 말이야. 주택으로 상환했다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때 우리가 사채란 말을 쓰는데 이 사채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런 사채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사채가 있죠? 이런 사채도 있어요. 사채 개념은 두 가지를 쓰겠단다. 그래서 사채는 이렇게 쓰자. 그럼 위에 있는 사채는 뭐죠? 회사가 발행한 채권. 다른 말로 회사채라는 걸 줄여서 사채라고 하는 거야. 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왜 발행하죠? 자금을 줘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회사들이 자금을 줘달라는 방법은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은행에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죠? 그래가지고 자금 조달할 수 있죠. 회사가. 또 하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하는 게 있죠. 근데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채라는 건 일종의 빚을 지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신용도를 믿고 당신이 자금 좀 나한테 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회사 채권을 발행해 줄 테니까 나중에 만기가 되면 그 채권을 갖고 오면 원금하고 이자를 드리겠다 이 소리죠. 근데 이 회사채가 회사가 튼튼해. 거의 망할 일이 없어. 그러면 회사가 발행하는 이자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망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회사가 좀 불안정해. 이것도 혹시 많지도 몰라. 그러면 회사채 이자율은 높겠죠. 그러면 이자가 높다는 건 나중에 갚을 때 원금에다 이자 주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찮은 회사는 회사채율이 높아지는 거고 안정된 회사는 회사채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요새 보니까 한전 같은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최우량 그런 채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자율이 지금 44%가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나요. 거의 5%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요새 금리가 높아지면서 회사채 이자도 높아가지고 그거 발행하면 나중에 상환할 때 원금에다 이자 얹어주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회사가 그만큼 힘든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채, 이건 개인들이 돈놀이 하는 걸 사채, 밑에 건 개인 돈놀이 할 때 하는 게 사채라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니고 이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주택상환 사채는 누구만 발행한다? 회사라는 게 딱 두 가지야.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또 하나 법인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번에 시험 문제하는 게 법인 등록사업자는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이면 등록이 되지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라는 게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법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땡. 그게 틀려버렸죠. 자본금이 얼마 됩니까? 적어도 5억 원 이상 될 때만 법인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환하는 방법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번까지 나오는데 세부적인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하고 주택상환사채는 게 시험 문제 잘 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주택상환사채는요 1990년대 이때는 많이 발행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더니 법인 등록사업자가 자금 조달이 잘 안 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금이 잘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그럼 막대한 주택으로 나중에 이자로 갚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로 주는 거죠? 주택으로 갚는 거니까 집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를 주려다 보니까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주택상환사채죠. 요새는 얼마든지 은행에서 자금 끌어들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요새는 대부분 주택상환사채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법인 등록사업자들이 거의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90년대 그 발행이 했던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 자꾸 내는 건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할 수 없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실무와 가는 데서는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이제 주택을 뭐 하자? 공급하자. 그럼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 그러면 첫째, 뭐부터 해야 된다? 입주자부터 모집해야 되겠죠. 이때 입주자 모집한다는 게 뭐죠?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주자 모집한다는 건 결국 분양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분양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고 그런 입주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다만 복리설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상가 건물 같은 거. 상가 같은 건 입주자를 모집할 때 모집 승인받는 게 아니라 모집 신고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꿔놨을까 이걸? 아파트 같은 건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고 복리설은 신고합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배경을 알면 별로 어렵잖아요. 아파트 분양가 산정할 때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이렇게 분양하렵니다라는 그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건 사람들한테 분양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분양하겠다는 이 계획서에 분양가가 써 있는데 그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시장운수청이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내줍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야 가격이 너무 비싸 승인 안 내줘 그럼 못하죠. 가격에 조율에 들어가가지고 일정 금액 이하로 분양하고자 할 때 그때 승인 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데 복리설은 아니야 승인받는 거냐 신고만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상가 건물 같은 건 그때 분양할 때는 그 가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보통 운영되느냐면 아파트 짓는 거 아파트는 분양가를 낮추고 대신 거기서 이익이 나지 않는 걸 뭐에서 이익을 내라? 상가 분양에서 이익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는 건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아야 되고 상가는 네가 알아서 분양가 책정해가지고 평당 5천만 원이든 평당 8천만 원이든 평당 1억이든 그건 네가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신고상으로 해주겠다. 그게 복리설은 신고상이고 아파트 입주자 모집하는 건 그건 승인받으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만 누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공공주택 사업자들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대공사, 지방공사 등등 이런 자들은 아예 아파트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 복리설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걔들은 지들이 알아서 책정해서 지들이 알아서 입주자 모집하면 된다. 그게 공공주택사업자들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입주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이라고 했죠. 이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고 분양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적용받죠? 첫째, 공공택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용어정의 앞쪽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공공택지라고 하는 건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이걸 공공택지랍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럼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안에다 상가도 짓고 주택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 공동주택만 짓는 땅들 그런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만 짓는 땅들 그것만 공공택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는 땅값을 조금 싸게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그 사업주체가 아파트 지려는 사업주체는 싸게 받은 것만큼 금액도 너무 높게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양가 얼마 이하로 받아라 이렇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런 제한이 없다면 땅은 싸게 받고 분양가는 비싸버리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 중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또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근데 이번 시험 문제 난 건 요게 나왔었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들. 즉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저런 지역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중에서 이런 주택, 이런 주택, 이런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어떤 거? 예를 들면 도시형 생활주택. 아까 용어책에서 나왔었죠.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셋을 합쳐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불렀었는데 그거는 뭐가 필요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든지 관계없습니다. 자, 올해 2022년 7월 달이었나요? 그때 신문에 나온 게 뭐가 나냐면 저쪽 강남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저 소형주택을 분양하는데 그 분양가가 평당 1억인가 거의 8천만 원이 넘어서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이런 금액으로 분양한다는 게 기사에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죠. 무슨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원룸 또는 투룸이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이나 직장인이나 또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걸 평당 분양가를 7, 8천만 원에다 1억까지 간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가격으로 합니다. 왜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얼마든지 수입만 했다면 1억을 받아도 좋고 2억을 받아도 좋고 그건 이들이 알아서 분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이거 시험 문제 이번 났던 거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공동주택들
예,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건 보통 송도, 청라지구 이런 데가 현재 경제 자유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일정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관광특구라고 있어요. 관광특구 안에다가 어떤 주택을 짓습니까? 층수가 50층 이상 되는 거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이것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서만? 관광특구라는 이 안에다가 주택을 짓는데 50층 이상 되는 거 아니면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이걸 지을 때는 그런 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한 개 층수는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할까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한 개 층이란 이 한 개 층이 요거 한 개 층 요거 바닥구 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에 층 바닥구 주체 윗면까지를 한 개 층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 개 층을 도대체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구성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건축법에서는요, 한 개 층을 4m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 개 층의 이 높이가 이 바닥으로부터 위층 바닥까지 있죠? 거기까지를 한 개 층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건축법에서는 한 개 층을 4m를 기준으로 하고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한 개 층을 몇 미터라는지 아십니까? 3m 기준, 3m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법은 한 개 층을 4m 기준, 주택법은 한 개 층을 4m 기준. 그럼 어디서 그걸 구분할 수 있죠? 우리 건축법에서 뭘 배우시냐면 건축법에서 뭐가 개념이 있었냐면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뭐라고요? 초고층 건축물이 있었죠. 이때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건 어떤 걸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개념적이 했었죠? 기억납니까? 초고층 건축물이란 적어도 층수는 몇 층 이상 되거나 층수가 50층 이상 되거나 아니면 또는 높이가 얼마가 됐었죠?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그거를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라 이렇게 개념적이 했었죠. 이때 50층이라는 거하고 200m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갖죠? 한 개 층을 5, 4, 20, 한 개 층을 3m로 계산했다. 이런 계산이죠. 반면에 여기 주택법에서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높이가 200m가 아니라 150m라는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50m라는 건 한 개 층을 몇 미터로 계산할 때 150m가 나오죠? 50층일 때 이거 150이 나왔다는 건 한 개 층을 3m로 계산했죠. 5, 3, 15. 그래서 150m가 낼 겁니다. 결국 건축법은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하고 한 개 층 개념을 주택법은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똑같은 63빌딩 건물 옆에 주택을 짓을 때 아파트를 63층으로 짓하더라도 63빌딩 건물보다는 아파트 63층짜리 아파트가 더 층수는 같지만 똑같은 63층, 64층을 하더라도 실질적 높이는 아파트들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이런 건물 같은 데 오셔가지고 요거 하얗게 이 천장 있죠? 이 천장이 하얀 거, 요 하얀 걸 뭐란다? 반자라고 합니다. 이걸 흔히 반자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반자가 아파트에 있는 이 반자 높이하고 이런 일반적인 상가나 사무실에 있는 이 반자 높이하고 비교해보면 이때 반자가 더 높아요. 여러분들 그거 뭐 맨날 땅만 보고 다녀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 반자 높이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물 나갔을 때 반자 높이를 비교하면 일반 건물의 반자 높이가 더 높고 아파트 반자 높이가 더 낮아요. 그럼 아파트 보통 한 개 층은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2m 70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닥으로부터 요 위에 층 바닥 위에까지 그 바닥까지가 2m 70 정도 되고 그 밑에 이제 바닥이 있고 반자들이 그 사이에 껴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개 층의 높이는 보통은 2m 70, 즉 3m 이하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층수 구분하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 밖에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건설업하는 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언제부터 적용할래? 이 적용식이라는 건 여기가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장이 여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지정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뭐 하는 사람부터 뭐 하는 곳 입주자 모집하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지역의 지정 공고일 이후. 진짜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야 라고 지정 공고했죠. 그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그거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들어오는 거죠. 그 아파트 단지부터 니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라고 한다는 거. 자, 올해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나지 않은 게 뭐죠? 거주 의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는 세 군데야. 수도권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들. 두 번째, 행정중심 복합도시. 바로 세종시에 그 행정 그 중앙부처들이 들어가 있죠. 거기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 그 세종시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 또는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뭐 하는 거? 공공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지역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아파트 분양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소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서 거주까지 해야 된다.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입주가 시작되죠? 그럼 입주해야 되지. 입주 안 하고 있다가는 그거 다시 원가로다가 원래 지가 분양받았던 데다 그러다 이자 조금 붙여가지고 그걸 원금으로다 그냥 돌려받기만 끝나지. 다시 그 프리미엄 오른 것들은 전혀 자기가 챙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즉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거기 입주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살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5년 이내에서 어떤 때는 5년, 어떤 때는 3년, 어떤 때는 2년 동안은 거기서 직접 거주해야 되지. 처음부터 전세 주거나 이거 세 주는 건 안 된다라고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강하게 규제하는 거죠. 거주 의무를 줌으로써 너는 거기 들어와서 살아야 돼. 주인인 네가 살아야 되지. 세 주는 건 안 돼. 일정 기간 최장 5년, 3년, 2년 이렇게 기간을 줬습니다. 근데 저게 아무나 분양받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성격도 있으면서 저게 있다 보니까 뭐 무슨 문제가 터진지 아십니까? 거주 의무가 있다 보니까 주인이 들어가서 사니까 처음부터 뭐가 나오지 않죠? 전셋집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전세 물량이 어떻게 되죠? 부족해진 거죠. 전세 물량 공급이 없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학교로 시간에 배우는 거야. 자,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들어가 사니까 전셋집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전세 갈 사람이 집이 못 구해. 당연히 전세금이 폭등시켜버린 거죠. 뭐 잡으려다가 주인들 때려잡으려다가 결국은 전세 세입자들 때려잡는 저런 정책이 저런 바로 거주의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거주기간이 몇 년이냐라는 거 이거는 시험 문제 혹시 출제될까라고 예상했었는데 올해는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같이 경기가 죽는 상황에서는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특히 여기 보세요. 일정에서 어떤 때는 5년간 거주하래, 어떤 때는 3년간 거주하래, 어떤 때는 3년,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2년. 그래가지고 여기 3년도 있어. 5년, 3년, 3년, 2년, 3년, 2년 이렇게 각각 6가지로 나눠가지고 거주 의무 기간을 두고 있는데 글쎄 저런 건 이제는 경기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죽은 상황에서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공법이 참 자주 개정됩니다. 상당히 많이 개정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동산 공법은 민법하고 다릅니다. 민법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쭉 민사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그걸 논리적으로 쫙 체계를 갖춰가지고 만들어놓은 그야말로 정밀하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되는지 저럴 때는 왜 저런지가 딱딱 정해져가지고 딱 만들어져서 민법은 한 번 개정되면 거의 웬만한 내용은 그냥 40년, 50년도 바뀌지 않고 그냥 갑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오던 관행들이 그대로 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배웠던 그 민법 공부한 게 지금도 거의 90몇 %는 거의 그대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 써먹겠습니다. 그런데 공법은 5년만 지나버리면 왕창 바뀌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 중에 뭐 최근 10년대 출제된 부동산 공법 의미 없어요. 10년 전 거 문제가 떠나면 다 수정이야, 수정. 이것도 수정, 이것도 수정. 이건 아예 폐지, 이거는 수정, 폐지, 수정, 폐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0년 전 거는. 그만큼 공법은 자주 바뀌는데 이유가 뭐죠? 공법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때그때 법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자꾸 경기가 너무 투기화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규제해야 되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건 요구해야 돼. 이렇게 규제법으로 만들어서 개정해버렸죠. 그랬다가 나중에 경기가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부동산이 막 이건 완전히 죽었어. 그때 뭐 돼? 다시 그걸 부활시키는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경기를 또 살려야 되니까 그때는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근데 또 돼요 이렇게 해서 또 풀어줍니다. 부동산 공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규제하기 들어가고 어떤 때는 그걸 완화시켜주는 게 들어가고 이게 완전 냉탕과 온탕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무슨 법이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 그래서 그 민법과는 다르게 공법은 상당히 자주 개정되는데 이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죽은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마땅히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공급질서 유지방해라는 것도 뭐죠?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하고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합쳐서 공급질서를 제대로 유지하자는 얘기죠. 아까 제가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라는 건 일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또는 각종 증서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이 지위나 증서 같은 걸 함부로 뭐 하지 말라? 타인에게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함부로 이런 거 남한테 파는 거, 매매 또는 증여하는 거 또는 이렇게 알선하는 거, 알선은 공인중개사가 가운데서 두 사람 걸 연결시키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청약의 순위 통장을 이 사람한테 일단 양도시켜가지고, 물론 명의이전 안 돼요. 불법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 사람한테 이면계약서 써가지고 이때 프리미엄 받고 5천만 원 받고 팔아.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받으면 그 사람, 이 사람 거이죠. 그러면 이 사람 명의로다 일단 돈 내주고 해서 나중에 소유권 등기되면 다시 이 사람 명의로 원래 그 새로 그냥 그 프리미엄 받고 그 산 사람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명의 이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광고 같은 것도 신문에 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양도, 양수, 알선, 광고에서는 안 된다. 근데 뭐는 괜찮죠? 요거 외우셔야 돼요. 상속하고 저당은 가능하다. 여기 상속이야 당연히 어떤 경우도 우리 공법에서 상속은 금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얘기 아닐까요? 상속은 금지되지 않는다. 왜 그랬죠?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속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돌아가신 분 두들겨 깨우셔야 됩니다. 그죠? 가서 뭐죠? 아버지 이거 상속 안 된대요. 그럼 상속이 안 되려면 아버지 일어나셔야 돼요. 돌아가신 분을 일어나라니 무슨 여기가 부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레저렉션? 그거 부활이라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따라서 상속이 안 된다는 건 없어. 법적으로 상속은 다 돼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뭐? 저당도 가능하답니다. 이때 저당이라는 게 뭐죠? 바로 담보대출 받는 겁니다. 어떤 걸 담보를 해서 예를 들면 저기 주택상환사채라는 것 아까 뭐 했었죠? 한국토지대공사나 또는 법인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져서 분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야 니들 나한테 미리 돈 줄래? 그럼 내가 그 돈 갖고 땅 사가지고 분양할 때 니들한테는 주택으로다 주겠다는 그 약속 증서를 지금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너희들은 주택으로 줄게. 주택상환사채죠? 이것도 금액이 써 있거든요. 이거 얼마짜리다? 3억짜리다, 5억짜리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바로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이 그 주택상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출받는 거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했죠? 이것도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담보로 해가지고 거기다 내가 그동안 넣었던 돈을 따져봤더니 한 3천만 원 들어가 있어. 그럼 3천만 원 중에 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90% 정도는 대출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3천만 원 중에 3, 9, 17, 2,700만 원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로 내 필요한 자금 쓰고 이자는 한 3% 갖고 이자를 내고 그러면서 그걸 대출 받는 게 가능하다. 이게 담보대출 받는다는 건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입주자 저축증서 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일단 대출금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시 갚으면 되겠죠?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당도 가능하다는 이건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고 하는 건 사업주체가 현재 건설하고 있는 이 아파트 명의는 사업주체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선분양해가지고 입주 예정자들이 이미 계약금, 중도금을 내고 있는데 그거 자기 명의로 돼 있다고 사업주체가 함부로 대출받아서 딴 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다른 데다 함부로 매매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저당권 설정 등을 함부로 사업주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최근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저런 내용들도 있다라고만 넘어가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투기과일지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항상 시사성 있게 출제가 많기 때문에 특히 투기과일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는 내용들이 중요한데 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간단히 설명하죠.
자,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라는 건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 두 사람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랬더니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지역은 국장만 지정하지 시도사는 지정권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지역 또 하나 있죠. 요거 조정대상 지역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도 지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네요. 왜 투기과열지구는 이렇게 두 사람이 지정할까? 이렇게 두 사람이나 했을까? 이유는 뭐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권자는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니까? 투기과열지구잖아. 투잖아. 투니까 영어로 쓰면 TWO. 그렇죠? 둘이란 뜻이 투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두 사람이 지정한다. 누구누구? 국장과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나머지들은 다 국장만 지정한다. 이렇게 일단 외우라고 이렇게 암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디다 지정할까?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는 시군구 지역 단위로 지정합니다. 시군구입니다. 그럼 시 했으니까 예를 들면 성남시 이렇게 지정하죠. 또 군, 연천군, 가평군,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렇게 구를 지정하죠. 이게 시군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지정할까? 아니요. 읍면동 지위도 가능해요. 읍면동. 그럼 읍면동 하고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다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연천군 하고 지정할 수도 있고 연천군 무슨 읍 무슨 면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하면 지정하는 거야. 강남구 무슨 동 이렇게 동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읍면동은 이 시군구를 더 쪼갰을 때, 더 깊이 나눴을 때 그때 더 작게 지정하는 거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시군구로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는 거 둘 다 가능하다. 이때 지정하는 기준은 무슨 말이죠? 어떤 경우에 투기과열지구로 정할까?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적합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정할 수 있다고 되는데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에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별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하는 지역 등등 이런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주택의 여기 분양 계획이라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분양된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에 위축될 우려가 있는 점. 조금 개정된 내용이 일부 반영되는데 표현에서 이건 주택 분양 실적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택 분양 실적이지 이제는 주택 분양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 조금 잘못됐는데 다시 개정된 내용에는 다 반영돼서 현재 본 그림호법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의 분양 실적이 지난 전달보다도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자, 2번만 한번 보죠. 주택의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이번 달에 분양 실적하고 지난달 분양 실적하고 비교했더니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30% 감소했다는 건 공급이 확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학개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배웁니다. 이때 수요라는 건 뭐죠? 사고자 하는 의욕. 이게 수요죠. 공급, 팔고자 하는 의욕이죠. 그러면 뭐가 줄었더라고? 공급이 무려 지난달보다도 30% 이상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그대로 있어. 수요는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100명이야.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도 100명이 있으면 100명 대 100명이면 딱 맞잖아요. 가격 변동이 없는 거야. 그건 원래는. 살 사람도 100명, 팔 사람도 100명. 근데 살 사람은 100명이 그대로인데 팔고자 하는 사람은 70명밖에 없어. 그러면 살 사람은 30명이 오버됐네? 그럼 뭐 해야 돼? 살려고 하면 가격을 올려서 살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택의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 분양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건 공급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오르죠. 그럼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얘기는 공급하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고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전 학계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요 공급에서 이해하실 거야. 그렇다면 그때도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됩니다. 자, 그때 지정 해제라고 하는 거 보죠.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때는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났었어요.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정기간 3년으로 정한다라고 시험 문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틀린 말이죠. 투기과지구 시정할 때는 지정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투기과지구야 라고 이렇게 일단 지정합니다. 그래 놓고 언제마다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지구 지정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투기과지구를 지정해 놓고 일단 그리고 몇 개월마다 반기마다 여기를 계속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 지정 유지에 대한 재검토를 언제마다 한다? 반기마다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거 작년까지는 1년마다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정해 놓고 한번 풀어줄 거냐 그냥 1년마다 검토하라고 돼 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1년 너무 길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마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때 6개월은 뭐라 한다? 반기라고 하죠. 그럼 반기와 분기 차이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반기는 뭐라고요? 전반기, 후반기 쓸 때 반기라는 말을 쓰죠. 1년을 갖다가 둘로 나눈 거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 결국 몇 개월마다 6개월이라는 뜻이 되죠. 반면에 분기는 뭐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즉 1년을 내수로 나누고 3개월마다는 뜻입니다. 3개월, 3개월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라는 게 결국 이 말이에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게 바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3개월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건 분기마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분기마다 하면 안 돼요. 반기마다. 1년마다도 아니다. 반기마다. 시험 문제 0순위. 올해 시험 문제 안 났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기과지구 이번에 시험 문제 안 났지만 출제한다면 이거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과지구의 차이점이 뭐더냐? 조정대상 지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지 시도사는 지정권이 없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조정대상은 아까 둘로 나눈다 그랬었죠? 뭐로 나눈다 했어? 투기 과열지역하고 의축지역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거 이해는 여기 있는 투기과지구와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조정대상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쪽하고 이거하고는 그냥 투기과지구 지정해놓고 조정대상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지정권자가 국장만 있고 과열지역과 의축지역 둘로만 구분된다. 그거 이해는 거의가 대부분 투기과지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지정 기준에 있어서는 여기 조정대상의 지정 기준은 이거하고 달라요. 물론 다르기 때문에 지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둘로 나눴겠지만 지정 기준만은 좀 달라지고 나머지들은 거의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전매 가능 행위라는 건 뭐죠?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죠. 원래 투기과지구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아파트 당첨됐죠? 오늘 당첨한대. 그래서 가봤어. 추첨해서 가봤더니 발표 났어. 아, 나 당첨됐네? 그 입주자로 선정된 날, 그날이 당첨된 날이야. 그때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사업 주체 명의로 있던 걸 내가 잔금 내는 날 내 앞으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날까지는 전매할 수 없는 게 원칙적으로 투기과지구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지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다 짓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등기 전매 제한이라고 말하죠. 미등기가 뭐죠? 등기하지 않고 대파는 거. 이거는 세금 구주상 이걸 징수할 수 없잖아. 이 사람이 누가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그 소유권 등기하면 등기부상에 다 나타나니까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걸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 게 투기과지구입니다. 다만 투기과지구인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도 전매할 수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 받는데도 내가 전매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게 전매할 수 있대? 첫 번째 것만 기억합니다.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자, 이 1번. 어떤 때는 전매할 수 있대. 내가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이거 전매 제한 기간에 현재 걸려 있어요. 근데도 앞서 한 3년 남았다고 가정하자. 전매 제한이. 근데도 불구하고 나 뭐 할 수 있어? 전매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을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른 관악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 인사발령이 얼려 놨더냐? 부산으로 났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사발령이 부산으로 났어요. 그럼 왜 부산으로 났는지 아십니까? 나보고 회사에서 그만 나가달랍니다. 나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죠. 기분 나쁘게 나보고 진짜 필요 없다면 내가 이런 회사에 왜 있어? 그래서 사표 쓰려고 마누라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여보, 회사가 나 필요 없대. 이제 나가래. 그럼 나가야 되잖아. 그때 마누라가 뭐랬죠? 이 양반이 미쳤나? 그럽니다. 왜 미쳤다고 하죠? 아니, 애들 아직도 학교 다니려면 뭘 얻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다른 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당신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 안 돼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그럽니다. 그럼 이제 사표 내야 돼. 그냥 버텨야 돼. 버텨야 되죠. 그래서 그냥 또 할 수 없이 꾸역꾸역 해서 나갑니다. 어느 날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어디 났습니까? 부산으로 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사표 내야 됩니까? 사표 내야 되죠. 이건 나보고 그만두라는 소리잖아. 또 마누라한테 얘기했죠. 여보, 인사발령 부산으로 났어. 나 아이씨 더 이상 이 회사 안 다녀. 나 사표 낼래. 그랬더니 마누라 뭐죠? 그래도 참고 다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몽땅 보따리 싸가지고 세대원 일부 하면 안 돼요. 혼자만 가는 거 안 돼. 세대원 전부가 보따리 싸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아파트 현재 전매 제한이 걸려있잖아. 전매하고 부산으로 가는 거 될까 안 될까? 그때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뭐였죠? 다시 몇 년 동안 지나면서 거기서 또 아파트 당첨돼서 분양받았더니 또 전매 제한 기간 걸려있네? 그런데 인사발령이 다시 서울로 났습니다. 왜 서울로 다시 올랐을까? 잘라가지고 내려가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올라올 일이 없었는데, 자, 내가 모시던 상관님께서 드디어 사장님의 대표이사가 되셨고 그 대표이사 대신 그분이 뭐라 한다? 나의 능력을, 잠재적 능력을 알면서 그래, 너 같은 인재가 어떻게 부산에서 쏟고 있냐? 사실 본사로 올라와라.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부산에 있던 아파트 팔고 서울로 올 때 전매 제한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립니다. 그때도 가려고 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뭔 안 될까? 자, 서울에서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인사발령이 얼려놨더냐? 저기 인천으로 나버렸습니다. 그럼 인천으로 내가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현재 서울에 있는 이 전매 제한 걸리는 거 팔고 아파트 팔고 인천으로 이사 가는 건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바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이게 걸린 겁니다. 결국 서울과 인천은 같은 수도권이고 수도권 안에서는 전매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업, 결혼으로 인해서 됐죠. 세대원 전부가 인천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매 제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수도권 안에서는 전매 못한다. 그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항상 이 법을 보면서 문제되는 게 질병치료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관역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치료라는 건 본인의 몸에 어떤 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치료받으러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 아파트 내가 전매 제한을 받을 때 나 혼자만 가야 됩니까? 우리 가족 전부 가야 됩니까? 그럼 우리 가족 전부 가버리면 여기서 돈 벌 사람이 없는데 현재 여기서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직장 생활 했었고 그러다가 암 치료 때문에 그 질병 받고 치료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서울로 올라오는데 저 지방에 있다 서울로 올라왔는데 근데 그때 우리 가족도 다 같이 올라오면 된다고? 마누라는 거기서 돈 벌고 있어야 되잖아. 그때도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 따라서 이때 질병치료라는 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큰 질병들 이런 걸 명시해놓고 그때는 비록 혼자만 서울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거기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마누라는 돈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병원비 대줘야 되잖아. 그때는 전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법은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등등 이런 일부 전매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먼저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관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대도시장. 대도시장이 누구죠?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들, 이게 대도시장이죠.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들, 인구가 50만 명 미만의 시장들은 원래는 수립 안 해도 돼. 근데 도의사가 야 니들 쪽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라고 도의사가 인정하면 그때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때 이 주민들에게 10살 이상 공람시키고 지방의회 30일 내에 이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의견 청취 절차가 있어요. 그때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킨다.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때 30일 이내 의견을 지방의회는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달성을 돌아간다 등등 이런 내용들 숫자들이 또 최근에 시험 문제들이 잘 나는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저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특별시장, 방위시장, 대도시장 또는 대도시장 아닌 시장도 포함되죠. 이 자들이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방 의견 들어야 되고 그러면 쥐들이 알아서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으면 되지. 우리가 그걸 뭐 14일 내 동안 공람시켜야 되고 뭐 30일 내에 의견 제시해야 되고 이걸 왜 공인중개사가 외워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걸 시험 문제 다 자꾸 내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실무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 저런 게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숫자들이니까 할 수 없이 최근의 출제에 맞춰서 여러분은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죠. 자, 이때 리모델링 하려면 뭐 받아야 되죠? 허가 받아야 리모델링 하거든. 그럼 허가 받으러 갈 때 사람들한테 동의서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데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세대별 준축을 할 것인지 세대수 증가형 준축을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해가지고 요 방법 이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께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때 일정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걸 시행할 수 있는데 그때 리모델링 허가받기 동의 요건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숫자들은 지금 외울 건 아니고 나중에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올해 시험 문제 하나 더 난 게 뭐가 났냐면 여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났어요. 그거는 시사성 있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건 토지는 빌려줘. 사업 주체가 즉 LH 같은 데서 토지는 빌려주고 대신 주택만 분양하겠대. 그러니까 일종의 지상권 설정과 같은 룰입니다. 땅은 빌려주고 거기다 아파트만 분양하겠대. 그럼 아파트 수명이 원칙적으로 몇 년으로 보다냐? 40년을 하고 만약에 75%이 다시 갱신을 요구한다면 40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80년 동안은 그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땅에 대해서는 빌려받은 거니까 임대를 한 거니까 뭐 내야 돼? 임대료를 원칙적으로 월별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토지는 빌려주는 거라고 그리고 임대료를 내야 돼. 대신 주택만 분양하는 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실무에서는 이걸 뭐라 부른다? 반값 아파트라고 합니다. 왜 반값이죠? 땅값은 안 받아. 건물값만 분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반값인데 대신 땅에 대해서는 뭐 내야 돼? 임대료를 월별 임대료를 내야 돼요. 문자가 아니잖아. 그럼 말은 반값 아파트 해놓고 땅에 대한 이자는 그 임대료는 계속 받아먹는 게 그게 무슨 반값 아파트입니까? 당장 살 때만 반값이지 결국은 땅에 대한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된다는데 반값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정치인들이 말하는 속임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본 내용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법? 주택법에 관한 것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웬만한 큰 줄기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슨 법 남았죠? 농지법. 그럼 그것이 우리 기초이론에서 마지막으로 보면 농지법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